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실버 IT 통통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산과 들 어디를 보나 단풍잎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필가 김자인 선생님을 모시고 여리고추 멸치볶음을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여리고추는 훨씬 맛있고 부드러워서 감칠맛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여리고추는 조림을 해도 아주 괜찮은데요. 오늘은 멸치하고 함께 제가 볶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우리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럴까요 선생님? 각 방에 다 준비되셨지요? 네, 하나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 뜨거운 후라이팬에 맨 먼저 그 견과류를 볶아줄 거예요. 네, 견과류. 포도하고 아몬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를 같이 넣고 볶아줍니다. 그냥 날걸로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한 번 더 볶아줌으로 해서 훨씬 더 맛이 깊어지고 맛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볶는군요. 네. 각판에서도 저렇게 볶고 네. 있네요. 네, 네. 한 1, 2분 정도면 될 거예요. 1, 2분 정도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멸치를 볶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콩이 아니라 그 견과류 볶은 걸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이 뜨거운 그 팬에다가 다시 이제 멸치를 넣어주세요. 지금 이거는 마른 팬에 하는 거예요. 기름 안 둘릅니다. 멸치는 그냥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볶아줌으로 해서 그 비린내, 잡내도 없애주고요. 훨씬 더 맛있어요. 예. 네. 네, 이것도 한 1, 2분만 볶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제 그 걸름망에다 한번 걸러줄 거예요. 이 걸르는 이유는 굉장히 밑에 보면은 부스러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식용유를 넣을 거예요. 식용유요? 네. 네. 식용유를 한 스푼, 두 스푼, 한 세 스푼 정도 더 넣으셔도 되는데요. 한 요 정도 하면 지금 그 저희가 드린 재료하고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뜨끈하게 되면은 마늘 먼저 넣어줄 거예요. 기름에 마늘 먼저 볶아주세요. 마늘을 넣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볶아주면은 이제 마늘에서 그 향이 올라오고 이렇게 볶으면 훨씬 달아요, 마늘이. 그래서 훨씬 맛있을 거예요. 불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아, 줄여요? 네. 네, 조금 줄이죠. 그 다음에 고추 들어갑니다. 고추. 네. 여리고추요. 네. 네. 고추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간장을 넣어줄 거예요. 오래 볶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간장을 두 스푼 정도. 네, 간장을 2스푼 정도 넣는군요. 네. 네. 그 다음에 양파 넣으세요. 양파 넣을 거예요. 양파. 네. 네. 양파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너무 오래 볶으면 물이 생기고 또 그 맛이 훨씬 덜해 질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짝 볶는 거예요.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네. 네. 이것도 너무 오래 볶지 않아요. 네, 양파들 다 네. 넣으셔서 볶으시나 봐요.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멸치를 넣을 거예요. 멸치 넣으셨으면 이제 견과류 넣어주세요. 네, 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네,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설탕 준비되신 거 넣어주세요. 이 정도 되면 설탕을 조금
한 스푼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설탕, 미림, 물엿 다 넣어주세요. 자, 미림, 물엿, 홍고추도 넣어주세요. 홍고추. 고추는 고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쁜 색깔이 네. 그냥 오색빛이 나네요. 네. 네. 아, 이렇게 되면 다 된 건데요. 어떻게 다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네. 네. 이제 참기름 한 방울 넣을 거예요. 참기름 한 스푼. 불 꺼주세요. 그 다음에 통깨 넣어주세요. 붉은 고추 넣으시고 참기름 넣으시고 다 들어갔죠? 예. 이제 끝이에요. 참기름까지 넣으셨으면 통깨 이렇게 솔솔 뿌려주시면 통깨는 맨 나중인가요? 네, 네, 맨 나중에 되거든요. 통깨. 네. 네. 이렇게 하면 맛있고 이제 다 됐어요. 안 들려요, 잘. 통깨 넣어요? 네. 잘 보이세요? 통깨 넣어요? 통깨. 통깨. 네. 마지막에 통깨 넣으세요. 통깨 다 넣으셨어요? 네. 다 되셨어요, 요리? 네. 네. 우리가 제일 맛있겠는데. 아니,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네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어때요? 맛있는 향이요. 맛있는 향이 나요. 소리가 난대요, 맛있는 선생님. 향내가 네. 난다고요? 그건 내가 싸가지고 해야지. 그러시면 되겠는데 맛은 보다 못해 지금. 젊은 팀 보여주세요. 네. 네. 할머니 팀 보여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할아버지 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맛 좀 보세요. 맛이 어떤지. 아, 우리가 온 거 맛있지. 우리. 네. 네. 맛이 괜찮아요? 맛있네. 맛있어요? 자,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고추도 아삭아삭하고요. 네. 멸치도 딱 맞게 됐네요. 맛있어요. 밥 반찬 딱인데요? 최고 표시. 와. 밥 먹고 싶어요. 지금까지 카메라가 달린 USB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찍었거든요.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자인 선생님과 여리고추 멸치볶음 잘 배우셨죠? 계절에 맞는 요리 많이 해서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 실버IT 통통송내 이야기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기원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너나들이 마을 미디어입니다.
온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4.15 총선,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번에 갓 만 18세가 된 유권자분들은 우리가 누굴 뽑는 건지, 비례대표는 뭔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4.15 총선 가이드. 일단 대한민국은 어떤 선거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거가 무엇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중요한 사안을 국민에게 묻는 국가적인 선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 4.15 총선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국회의원 300석을 선출하는 선거를 의미해요.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고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번 총선의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번 선거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용지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네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과연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지만 5천만 명의 국민이 모두 모여 정책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니 각 지역에서 그리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만든 정당에서 대표자를 내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때 각 지역에서 대표자 한 명을 뽑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 정당에서 뽑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각 지역구의 현안에 대한 업무와 법률안 발의와 같은 역할을 하고,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역할은 같지만 정해진 지역구는 없이 정당에 소속되어 국민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선출된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석의 공정한 분배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0 총선에서 새로 개정된 선거법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전까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별개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그대로 따라 국회 의석수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와 별개로 진행하다 보니 지역구 비례대표를 모두 앉혀보았을 때 한 정당이 과도하게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역구 당선 결과가 비례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분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특정 정당이 우세하지 않고 더욱 공정해지겠지요? 그럼 이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만 18세 이상,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국민이라면 누구나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투표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분증 필수 지참. 그리고 투표장에 가면 투표용지 2장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지역구 투표용지엔 하나의 후보자에게 기표를, 비례대표 투표용지엔 하나의 정당에 기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칸에 알맞게 도장을 쾅 찍어주세요. 투표 후 가로로 접으면 도장이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세로로 접어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잠깐! 무조건 비밀 투표인 것 아시죠? 선거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개개인의 표가 모이면 대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럼 여러분 투표장에서 만나요. 다른 삼식이들하고 마찬가지로 요리라는 걸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이 어머니 케어하다 보니까 하나 둘 실전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또 고쳐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요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계란찜 단순하게 만들면 전자레인지에 그냥 물 붓고 저어서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뚝배기에다 새우 좀 넣고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 계란찜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계란찜을 만들 때 우유를 넣고 거기에 다른 그 소재의 그 양념을 넣고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생편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 젓는 게 없을 거면 그냥 별로 갖고 이렇게 쳐야 돼.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우유를. 제가 옛날에 우유를 못 먹었어요. 우유를 먹으면 설사했는데 10년 동안 우유를 매일 먹고 설사했는데 우유가 이걸 이렇게 여기만큼 차게. 그리고 이게 이 우유를 넣어놓으면 영양가도 그렇지만 나중에 만들었을 때 먹었을 때 그 맛이 그대로 밥에다가 잡수해하고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덮어서 그냥 이거 네. 네. 이렇게 되면 동시뽕으로 계란찜이 되는 거야.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가 옛날에 네, 옛날 가마솥에 가마솥에다가 그때 가지고 밥할 때.
어른들이. 그럼 이거 한 30분 정도? 아니 밥하는 아니, 데 할 때까지 그냥. 밥하고 얘하고 같이 나와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이걸 이제 숟가락으로 뜨면 왜 뜨냐면 우유를 넣기 때문에 이게 이 속이 이렇게 된다. 이게 우유하고 이 계란하고의 그 어울림. 이걸 한번 그 영양가도 지금 여기 뭐 넣으신 거예요? 간은? 네? 간장? 아니요, 저기 소금만 넣었어요 오늘은. 간장을 넣었어요. 아니 근데 소금을 넣어야 옛날에 빼보면 네. 차래. 새우젓 드시면 맛있어. 우유와 새우젓 드시면 맛있어. 우유와 대관료도 비싸고 피아노도 진짜 좋은 거였고 장소가 진짜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5만 5천 원 가격이 우리는 그것 이상은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공연을 하려면 저희는 더 오히려 실업의 가능성도 많고 뭐 특성만 끝나면 꺾이고 뭐 이런데 실업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문화예술계를 살리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게 없으면 그냥 정치권에서 약간 이름 좋게 우리를 그냥 넣는 게 아닐까. 이 직업을 택하기로 마음먹은 거고 일찍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선택을 한 거고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무엇을 DM으로 이제 작품을 살 수 있냐라는 문의를 많이 한대요. 근데 처음에 물어봐 놓고 가격을 얘기하면 이모성님처럼 연락이 두절이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무례한 것 같아요. 용산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문화예술인 특집 방송의 기획과 진행을 맡은 장조영입니다. 용산 FM 2020 문화예술인 특집 방송 도시의 방랑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들어봅니다. 근데 공연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언니 씨도 아시겠지만은 이것저것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티켓값이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일정 수준 이상 받기가 조금 어려워. 왜냐? 원가 이하로 네.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그림 그리는 게 돈이 되는 세상이죠, 요새. 그 작가님들 인스타를 팔로우를 저는 많이 하는데 DM으로 이제 작품을 살 수 있냐라는 문의를 많이 한대요. 근데 처음에 물어봐 놓고 가격을 얘기하면 연락이 두절이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무례한 것
오늘 5월 11일인데 네. 지난달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있었죠? 다들 투표하셨죠? 네. 좋은 결과 있었나요? 의식주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거고 의식주 외에 우리가 삶을 향유하는 것들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아예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약도 없지 않나.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냥 뭐 문화 시설 같은 걸 좀 강화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예술인들의 삶이나 되게 구체적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디테일이 없어요. 네, 없어요. 뭐 공연장 지어주겠다. 네네. 그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복지. 그냥 그거를 좀 헷갈려서 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예술인 복지에 관한 기사가 떴다. 이럴 경우에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왜 예술인들한테 지원금을 주느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반티스트로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얘기했던 거 문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 뭘 짓겠다 이런 걸 한다는데 그것도 왜 다른 건지 좀 설명을.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직업을 택하기로 마음먹은 거고 일찍부터 생각을 했던 거고 선택을 한 거고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무엇은 그거에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하면 니네가 그럼 돈 벌어서 그걸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근데 되게 생계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데 예술을 할 수가 있게 창작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를 살리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약간 이름 좋게 우리를 그냥 넣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또 인문학적으로 예술에 대한 가치가 사람들 안에서 교육으로 그 생각하는 것이 좀 비슷해지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더 오히려 실험의 가능성도 많고 뭐 작품 하나 끝나면 없고 뭐 이런데 우선은 좀 작업에 대한 가치를 좀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술계 쪽 얘기는 아닌데 디자이너의 적이 디자이너라고. 맞습니다. 가격 후려치기. 가격 후려치기적인 거에서 내 동료가 적이구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30만 원 줬는데 나 25만 원 해야지. 그럼 나한테 오겠다면서 계속 깎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업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 해줬는데 그러면 내 가격은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격까지. 매달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 프랑스는. 우리나라는 예술인에게 따로 주는 게 뭐 얼마 전에 본 게 뭐 1인당 50만 원씩 프리랜서. 근데 그게 보험료로 인해서 이렇게 선출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또 그건 못 받아요. 그게 긴급 생활 지원이라는 건데 그게 예술인들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가 와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그 6개월이 걸린대요. 근데 대부분 케이스가 그 사이에 수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동안 누워만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죽으라고. 그래서 그러면 못 받네? 그래서 또 이제 조금 들어오잖아요. 조금 들어온 걸로 살다가 이제 정말 어렵잖아요. 또 간대요. 그러면은 또 심사하는 사이에 또 이제 또 돈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못 받는 거고. 어렵다 어려워. 자, 마지막으로 각자 앞으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전시를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제가 이번에 지원서를 하나 넣었는데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되면은 전시를 개인적으로 한번 싶다는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KTNG 상상마당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주제로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 창작에 대한 거, 뭐 기타 등등 홀로 소화하는 작가들을 모여서 작가 4분이 모여서 그룹전을 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제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단을 하거나 내년에 독립출판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메일링을 통해서 일기나 에세이를 연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짧은 목표라면 이제 올겨울에 재밌는 작품 했으면 좋겠고 또 내 안에 창작 활동을 또 열심히 해서 저작권도 많이 받고 싶어서. 받고 싶고 받고 싶어서. 네. 지금 제가 좀 매진하고 있는 주제가 이제
좀 에너지와 자화상 약간 이 주제로 좀 하고 있거든요. 멋지다. 근데 좀 많이 어려워요. 아직 사실 좀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좀 많이 넣으려고 하고 지금 좀 계획하는 게 그림하고 글하고 영상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또 저기 카메라 보시고 한번 안녕해 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힘들 거구나. 근데 잘 안 예쁘네. 여러분은 예쁩니다. 강북 FM 라디오 극장 시즌 3 제 21화 개미여 눈을 뜨세요. 때는 1894년 양반 관리들의 탐욕과 부패로 민중에게 불만이 쌓여가고 이렇게 곪을 대로 곪은 사회의 불만은 동학 교도들과 농민들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형태로 분출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혁명의 주역은 바로 민초들이었죠. 2020년 지금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경제는 피폐해져가고 거의 대공황과 비슷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에 모든 이들이 시름에 젖어갈 즈음 민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로 주식시장에 개미들이 뛰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죠. 혁명의 성격은 아주 많이 다르고 한번 웃자는 의미도 있지만 민초들이 만들어간 이야기라는 점이 그나마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동학개미운동에 참가 중인 우리네 삶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야, 반갑다. 야, 이거 몇 달 만이냐? 그러게 1년도 넘었네. 얼굴 한번 보자,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일에 치여, 가정에 치여, 코로나에 치여 이래저래 못 보다가 드디어 그 비싼 면상을 뵙는구먼요. 야, 말도 마. 난 올여름이 지나면 좀 조용해지나 했더니 강복잘라.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니 뭐니 할 때 친구 만나러 나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 그러게 재수씨가 용케도 보내줬네. 오늘 또 다른 멤버 있어? 그 소희가 나온댔는데. 그 남편한테 애들 맡겨놓고 콧바람 쐬러 나온대. 정소희? 야, 걔까지 오면 오늘 간만에 불타겠구만. 그래도 각자 가정들 생각해서 각 1병씩만 깔끔하게 먹고 가자.
그래, 예전 같았으면 이 밤의 끝을 잡고 열심히 달렸겠지만 간만에 얼굴 보는 게 중요하지 뭐 술이 대수냐. 그래. 근데 재수 씨는 잘 지내시지? 애들은 잘 크고 있고? 와이프랑 애들 다 잘 지내지. 첫째가 올해 중학생이 됐는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돈 먹는 기계야 기계. 야, 얘들한테 기계가 뭐냐?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 그럼 많이 들지. 너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렇지 않아? 이제 곧 나의 고통이 실감이 될 것이다. 어휴, 진짜 지금 월급으로 애들 어떻게 키울지 눈앞이 캄캄하다. 뭐 아내가 안 쓰고 알뜰살뜰 모으긴 하는데 약간 자신이 없네. 그 투잡이라도 뛰어야 되나? 야, 투잡도 말이 좋아 투잡이지. 지금 뭐 우리 원잡도 지키기 힘든데 뭔 투잡이야. 아이고, 재테크라는 것도 알아봐야 하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저기 소희 왔다. 어이, 정 여사님. 여기야, 여기. 와,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냈어? 오우, 우리과 여신님 오셨다. 여신님이 뭐냐? 이제 내 딸린 줌마지. 나 오기 전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월급쟁이 가장들의 슬픈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지. 너네는 무슨 재테크 같은 거 해? 우리? 우리는 남편이 주식 좀 하고 있어. 너희도 좀 하고 있지 않아? 내 이름이 주식이잖아. 나는 바이오 쪽으로 쏠쏠이 하고 있지. 나는 주식 같은 건 안 해. 왜? 투자야 개인의 의지로 하는 거지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 그거 저기 돈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간이 작아서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주식만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버님은 왜 하지 말라셔? 아니, 나 대학 다닐 때 손해를 좀 많이 보셨거든. 4학년 때였나? 맞지? 그때 얘네 집이 좀 휘청했었지. 이 녀석 빨리 취업돼야 한다면서 도서관에서 살고 그랬잖아. 아휴,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그래서 내가 주식은 쳐다보질 않아. 그러면 넌 따로 재테크 하는 거 있어? 부동산이나 뭐 금이라던가? 부동산? 아유, 지금 집담보대출도 겨우겨우 갚고 있는데 그나마 와이프가 알뜰하게 생활하면서 예금은 좀 하고 있나 봐. 야, 요즘 은행이자 몇 프로라고 돈이 모이겠냐? 우리 아버지도 주식으로 날리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은행 예금으로 돈 모으셨는데 뭐. 어머, 얘가 언제적 시절 말하는 거냐? 그땐 예금 금리가 15%가 넘었잖아. 그래, 잘 생각해봐. 너랑 재수씨가 고생해서 안 쓰고 잘 모아봤자 1년에 1,000만 원이야.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은행에 들어있으면 이자가 겨우 20만 원이라고. 20만 원. 그걸로 애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독립시키겠어? 하지만 그래도 주식하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 물론 돈을 벌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지. 하지만 말이야, 오르고 내리는 폭이 크다고. 얼마 전에 S전자 주식 봤어? 하루에 10%가 올랐잖아. 은행에 넣어뒀으면 1년 걸려서 20만 원을 버는데 주식으로는 하루에 100만 원을 벌 수도 있다는 거지. 맞아. 전 재산을 투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윳돈 있을 때 돼지저금통에 저금하듯이 해봐.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거야. 나도 소희 의견에 동감이야. 기업 공부니 가치 투자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량주 위주로 조금씩 사 모으는 거야. 떨어지든 오르든 신경 쓰지 말고. 아, 그래? 그럼 혹시 뭐 사야 할지 추천해 줄 거 있어? 오, 이제 관심이 좀 생기나 본데. 자, 잘 들어봐.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번에 애아빠 몰래 제약회사 주식 좀 샀는데 그게 코로나 테마주가 되면서 상한가를 2번 치더라. 호호호, 조금 먹었어. 그래요? 얼마나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에 200만 원 올랐지. 와, 엄청나네요. 민수 엄마 주식 투자 전문가 아니에요? 엄청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에이, 나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올해 시작했는 걸 뭐. 어머, 그래요? 처음에 뭐 샀어요?
W 코퍼레이션이라고. 아는 사람 중에 필터 만든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그러는 거야. 거래처 중에 마스크 필터 만든 회사가 있는데 봄이 오기 전에 거기 주식을 좀 사두면 봄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팔려서 오를 거라고, 한 30%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사라고 했는데, 설마 마스크 대란 때 빵빵? 맞아.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지.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냥 버리는 돈이다 생각하고 100만 원 넣어봤는데 300만 원으로 돌아오더라니까. 3배나요? 와. 그러고는 남편네 회사가 재택근무하길래 화상회의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주식을 샀는데 거기서 한 달 만에 2배 먹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100만 원이 어느새 1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 민수 엄마 주식 투자의 신이네요, 신. 대단하네요. 그래도 계속 따기만 한 건 아니죠? 물론 나도 중간중간 좀 까먹은 것도 있지. 물타기도 좀 했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결단력이 부럽네요. 우리 부부는 새 가슴이라 주식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준영 엄마랑 태희 엄마도 일단 100만 원 정도로 한번 시작해봐. 그 정도는 잃어도 여행 한번 안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잖아. 전 그냥 패스할게요. 민수 엄마가 좋은 종목 추천해줘도 타이밍을 놓쳐서 제대로 사지도 못할 것 같아요. 태희네는 예전에 태희 아빠가 코인인가 그거 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때 뭐에 홀렸는지 뭔 코인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말은 미래 기술에 투자했다고 그러더니 결국 100만 원으로 돌아오더라고. 그때 남편이 스마트폰 쳐다보며 일희일비하는 거 보니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같더라니까. My precious. 어머, 900만 원이나 날린 거야? 진짜 가슴 아팠겠다. 모르지. 900만 원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돈이 더 있을지, 지금도 또 하고 있을지. 하여간 그때 남편과 나 엄청 살벌했어. 그래도 주식은 괜찮아. 실제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 민수 엄마, 그래도 전 패스할게요. 패스. 그래.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 준영 엄마는 어때? 저 사실 내년이 결혼 10주년이라 여행 가려고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어차피 내년에도 해외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겠죠? 리마인드 웨딩이니 뭐니 하는 거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겠죠? 그래. 어차피 못 갈 여행 그 돈으로 투자해보는 게 어때? 내가 좋은 종목 몇 개 추천해줄게. 물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 알지? 정말요? 민수 엄마 고마워요. 요즘에 추천주는 코로나 테마주야. 일단 이거는 12,000원이면 들어가서 일주일 안으로 14,000원이 못 되면 나와야 돼. 극본 박돈갈, 목소리 출연 아로마 반달고 오은정, 바틸다, 박돈갈. 안녕하세요. 양천구 학부모 이야기를 맡고 있는 정민희입니다. 전무후무한 코로나가 우리 삶을 파고들더니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글을 보니까 올해 2020년은 전 세계인이 다 같이 손잡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손잡고 싶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이곳 양천구는 대표적인 목동 때문에 교육의 이미지가 강하죠. 길을 걷다 학원가를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로 쏟아지는 학생들을 밤늦게까지 볼 수 있는데요. 문득 저들 중에 장애 학생들을 한 번도 못 봤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잡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교육회의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배움과 돌봄의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는 혁신교육을 펼쳐나가는 서울.
그 중에서도 교육 특구로 유명한 이곳 양천구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은 과연 어떤 배움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심 밖에 소외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두 분 나오셨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40년째 거주하고 있는 정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에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고 장애인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는 고미라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 주변 지인들한테 출연해달라고 하면 선뜻 나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걸 왜 하냐,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두 분은 출연 제의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선 제가 하는 발언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아는 만큼만이라도 잘 전달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앞에 나서는 체질은 아닌데 선뜻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자 부끄러움 꾹 참고 나왔습니다. 두 분은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요? 저희 아이는 11살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여자아이입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립 근무하고 있는 큰아들이 있고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1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 자녀들이 일반 학교를 다니나요? 아니면 특수학교를 다니나요? 제 아들 이름이 유진인데요. 우리 유진이는 동네에 있는 장애 통합 공립 어린이집 일반 통합초등학교 졸업했고 지금은 일반 통합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 딸은 지금 현재 특수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원래 구로구에 있는 성배들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교한 강서구의 서진학교로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통합학교에 대해 여쭤볼게요. 일반인들은 짐작만 하고 정확히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 통합교육이라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일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일반 교육시설이 현재 통합학교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학교에는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특수교사들의 역할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개별적인 교육도 해주고 비장애 학생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도 해주고 또 장애 학생들을 일반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중재해 줌으로써 원만한 학교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육제도가 통합교육제도예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같이 어울려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반 통합학교의 장점은 우선 장애 학생만 있는 특수학교에 비해서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사회 적응력이 훨씬 더 좋다는 점, 그리고 비장애 학생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장애 학생에게는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환경 자체가 좋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 역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인들한테 되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도 배우고 또 함께 사는 사회에서 나의 역할의 중요성을 더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겠네요. 반면에 정지사 부모님은 딸아이를 특수학교로 보내고 계신데요. 다른 구에 있는 특수학교로 보내신 과정이나 상황이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양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가지고 양천구에서 가려면은 구로나 강서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수학교 입학생 선별 기준에 근거리 우선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천구는 사실 많이 불리해요. 올해 구로 정진학교 중등부 입학생들 쭉 보니까 전원 구로구 거주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할래도 구로로 가든 강서로 가든 양천구 친구들은 이제 노선을 순회하는 학교버스를 1시간씩은 타야 돼요. 한 분은 특수학교로, 한 분은 일반 통합학교로 보내고 계신데요. 통합학교는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장애 학생에게 특성화된 교육이 아쉬울 것 같고 특수학교는 전문화된 교육으로는 좋겠으나 다른 구에까지 가야 해서 통학에 많은 부담이 있겠네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가 시골에 넓은 땅을 사서 자기 아들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공간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이상적인 모델인 줄 알았는데
그분 인터뷰를 보고 그들만의 공간이 더 이상적인 건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달 장애인들이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비장애인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비장애인들의 배려가 필요하고 정부와 기관의 시스템도 뒷받침돼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진입장벽이 높고 현실성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당사자와 가족들이 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끼리 모여 사는 공간을 자꾸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사실은 당연히 이상적인 거죠. 근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이런 이상적인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통합의 삶이 이상적인데 왜 이렇게 대다수의 장애인 가족은 결국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말할 수밖에 없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나 그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요. 장애인 가족과 당사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 무엇을 제공하고 배려해야 하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고 느껴져요.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상에서 봤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셨는지 깊이 이해가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아직 구체적이고 장애인들에게 특화된 복지 서비스가 많이 미흡해서 정부와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봐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적인 부분의 개선이나 확충이 정말 절실해 보이고 인식 개선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두 분이 직접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분야를 깨닫게 됐는데요. 귀한 걸음 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의 답변이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모든 심정을 시원하게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내 가정에서 내 자녀, 형제로 이렇게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배려, 협조 이런 것들 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출연이 정말 쉽진 않았는데 관심 갖고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저 역시 제가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선배맘들의 부모운동의 결과로 최근에 국가 정책도 많이 좋아지고 사회 인식도 좀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고 이런저런 환경이 다 바뀌어도 맨 마지막에 바뀌게 되는 게 인식 개선일 텐데 우리 아이들이 좀 성인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는 좀 살기 좋은 사회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법을 보니까 제5조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이런 게 불편하니까 이런 걸 개선해 달라가 아니라 양천구를 살아가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해 적법한 교육의 기회와 그런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설 등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양천구 학부모 이야기 시간에 나와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양천구 학부모님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잘했다. 잘했다.
요즘 어떻게 살아? 라는 질문에 이 방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렇게 삽니다. 개인적이고 전 지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의 코너? 오늘의 주제는요, 페미니즘, 딸이 집을 떠나기까지 라는 주제를 들고 오겠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함께.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산 동거인들이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같이 살면서 다들 그러시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싸움들이 있고 또 뭔가 같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쌓인 어떤 우정과 정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올해 완전 연초 1월에 딱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집을 나가겠다. 엄마 아빠 나 이 집 나가서 살아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약간 진지하게 막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완전 진지했고 같이 나갈 친구들도 구해놨거든요. 근데 올해 결론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집을 나오겠다고 생각한 배경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저는 살면서 집안일을 잘 안 해봤어요. 사실 딸들은 집안일 엄청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집안일을 안 해봤고 이거 약간 좀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거의 도맡아서 했는데 뭔가 잘 시키지도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집안일도 습관이 잘 안 돼 있고 의식적으로 하려고는 노력하지만 결론적으로 집안일을 잘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는, 요리도 정말 최근에서야 시작을 했고요. 비건을 하게 되면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립을 하고 싶다.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울면서 잘하게 되지 않을까. 뭔가 지난날의 소중함과 반성을 하면서 그거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재작년에 아빠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대학 문제랑 재작년이 그냥 피크였던 거고 아빠랑 많이 싸웠는데 저랑 아빠랑 둘이 성격이 너무 비슷하고 둘 다 뚜껑이 열리면 막 소리 지르며 화내는 약간 그런 게 비슷하고 금방 끌어올랐다 다시 식는 그런 부분이 비슷해서 엄청 많이 싸웠고, 그거 싸운 이유는 주로 저의 대학 문제와 진로 문제.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안 가겠다. 그런 문제로도 싸웠던 것 같고, 대학을 다 떨어지고 나서도 대학에 안 가겠다. 이런 문제로 많이 싸웠고요. 그때는 사실 그때도 지금도 아빠를 이해하는 건 똑같은데, 이해하면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너무 많이 주어서 집을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사실 이제 절정기가 지났기 때문에 괜찮지만 재작년만큼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가 필요하다. 뭔가 아빠와 더 잘 지내기 위해선 거리가 필요하다.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서 집을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아무튼 벗어나고 싶다. 뭔가 나를 이루는 어떤 오래된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재작년까지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고 이쪽 구로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맞나? 네, 작년에 온 거죠. 작년. 맞죠? 작년. 작년에 구로로 왔는데 그 전에 살던 집이 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어 했고,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게 정말 지금처럼 집을 나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 그냥 이사를 너무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식구도 많아졌고 우리가 같이 살면서 생긴 짐도 늘어났는데 그 집은 너무 똑같으니까 바뀌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이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또 다시 이사를 여기로 와서 되게 좋은데도 뭔가 이 바뀐 느낌 참 좋고 안정되고 좋은데 뭔가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뭔가 어떤 우리 집 안에 있는 집안일 분담에 대한 거라든지 서로 너무 바빠서 같이 뭔가를 챙겨주지 못한다는 점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 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죠.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이게 올해 초까지의 생각이고요.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이고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마냥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 그러니까 물론 거리가 필요한 거가 너무너무 많긴 한데 사실 거리는 저도 바쁘고 가족들도 바빠서 이미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서 풀고 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무 노력을 안 한 것 같다? 뭔가 가족들과 시간을 잘 보내고 어떤 내가 이 안에서 뭔가 바꾸고 싶은 어떤 면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 같은 걸 유독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을 하면서 네. 그리고 동생도 뭔가 아직 어리고 돌봄이 필요한 것 같고 제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올해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네. 경제적인 것도 무시를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막 나가서 하면은 다 괜찮을 것 같았는데 또 막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나가버리면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집을 나가기로 했다가 안 나간 얘기를 근데 이게 왜 페미니즘으로 들어갔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딸로서 자라오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얘기하자면 조금 더 소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20살 때 제의를 받고 간담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홍보물에 나간 제 이야기의 제목이 극한 직업 효녀였거든요. 부재로 이제 방 한 칸만 있었으면 좋겠다. 거리를 둘 방 한 칸만. 그때 한창 아빠와의 관계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좀 어떤 폭발하는 지점들이 많아서 그런 제목을 썼었어요. 그때 정말 아빠와의 관계를 딱 얘기하는 말이
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는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예전부터 아빠와 뭔가 다툴 때마다 들었던 감정이었거든요. 애증이라는 그 감정이. 근데 그거를 말로써 이건 애증이야.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를 미워하는 이 감정. 그리고 저희 아빠 똑같은 것 같아요. 저에 대한 감정 이거는. 근데 이걸 말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잘 몰랐고. 내가 아빠를 사랑해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미워한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뭐냐면 가족은 다 사랑해야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미워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대놓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딸로서 살아온 경험들이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어떤 가족에게 충실해야 하고, 이런 의견들을, 이런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하는 것이 어렵고, 뭐 그런 것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빠와도 이 페미니즘에 관련된 얘기들을 종종 해서 아빠가 저를 페미니스트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가족이란 뭘까? 딸이란 뭘까? 뭔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의 방식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소소한 말을 남기면서 조금 끝내보겠습니다.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은 기록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 회에는요. 다음 회에는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페미니스트가 된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좀 맛보기로 얘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2016년 5월 17일에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빨간 약을 많이 먹었어요. 이게 내가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 삶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때 했던 것으로 알고, 저도 그때 그거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네. 내가 딸로서 밤에 늦게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관리하라 라는 그 포스트잇에 적힌 문구를 보면서 되게 띵 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마침 다음 달이 5월이고 하니까 페미니즘, 제가 페미니스트가 된 어떤 계기들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럼 이제 끝낼 거고요. 다음 회에 만나요.